남편을 케어하다 보니까 저도 유지스토리 연기를 쭉 하고 싶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같이 케어를 못하니까 저도 조금만 뒷바라지만 하면 되겠지?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. 네. 서포트하고 꿈을 도와주느라 저는 제 하고 싶은 거를 너무 못했더라고요. 네. 그때 한 3천만 원 썼나? 제 기억으로는 그 몇 년 동안 뽑아서 아마 수영차 하나 뽑을 금액이었을 거예요. 뽑을 금액이었을 거예요. 뭘 샀길래? 인형 1000개를 뽑으면 산악자전거를 교환해준다는 그 인형 뽑기 가게가 있었어요. 그래갖고 인형 뽑기에 3천만 원? 그때 900 아니야 950개인가? 900 한 거의 한 40개만 뽑으면 거의 1000개가 딱 되는 시점이었거든요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너무 해맑게 야 내가 뽑았어 막 이러고 오는데 그러면 신나하네 그러다 왜 뽑아왔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.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. 그 다음날 맨날 뽑아오는 거예요. 그 다음날 맨날 뽑아오는 거예요. 맨날 쓰레기 하나 두 개 제 눈에 쓰레기로밖에 안 보이죠. 왜냐면 집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예쁜 쓰레기들이 와이프가 있어. 막 엄청 혼내고 저는 이제 용돈 끊기고 그때부터 10,000원 이상 뽑기 하면은 비밀번호 바꾼다고 그래갖고 못했죠. 네. 이해한다. 그때 3천만 원은 약간 뭔가 하면은 그거에 이제 끝 마무리를 져야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. 딱 끝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. 이제 저는 이제 콘솔 게임을 하는데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그걸 샀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끝판을 보려고 막 18시간, 20시간 잠도 안 자고 공략집을 또 사다가 그걸 보면서 끝까지 가야 자요. 그리고 오징어 그 다리 그거 있잖아요. 렌즈에 데워 먹는 거. 네. 그게 맛있어서 진짜 한 열흘 동안 진짜 한 몇 박스를 시켜서 먹은 거 같아요. 오다리 한 500봉지 정도 산 적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다 먹을 때까지. 500번이요? 이거 500봉지. 500봉지. 네. 더 안 아프셨어요? 아구가 아플 텐데. 사실 씹는 거보다는 그게 입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씹다가 아프면 이제 불려갖고 이제 잘 씹어서. 그렇구나. 근데 저는 인형 뽑기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 회사 다닐 때 그때 인형 뽑기 한 처음 나왔었거든요. 그때는 이제 월급이 한 70, 8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제가 받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한 번에 한 3, 40만 원 썼었거든요. 많이 했다. 너무 재밌으니까.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인형 뽑기를 끊었어요. 한 달이 힘드니까. 와, 근데 이거를 한 3년 하셨다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그 950개 뽑을 때는 그 산악자전거 굉장히 좋은 브랜드 걸 준다고 해서 교환해 준다니까. 아, 1000개를 모으면? 근데 결국은 마지막 30개, 40개 잘 뽑으려고 딱 갔는데 가게가 없어졌어요. 어머, 너무하네.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. 그 산악 자전거는 네. 시가가 한 얼마나 해요? 제가 볼 때는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러면 그거 나중에 알았어요. 인형 뽑기 그 돈으로 시가 사셨을 것 같은데. 근데 그렇죠. 저도 와이프랑 맨날 그 얘기를 하죠. 그냥 그거 안 뽑고 샀으면 더 좋은 거 사지 않느냐. 근데 이제 매일 이제 가서 무언가를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모이니까 또 가서 가져가면 좋아요. 잘했다 그러고 많이 뽑았네. 그러니까 저는 또 칭찬해 주니까 좋아서 계속 가서 뽑은 거죠. 근데 이런 분이면 사실 우리가 좀 게임하는 사람들은
게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아이템 이런 거 못 참는데. 저는 그래서 네. 휴대폰 게임으로는 돈을 좀 써요. 아, 현질 하시는구나. 예. 얼마까지? 꽂혀서 할 때는 뭐 한 100만 원 정도까지, 한 100만 원 정도까지. 어느 날 이제 통장을 정리해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10몇 년 됐는데 저는 9,900원이 통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. 계속 쌓여서 그죠. 9,900원인데 통장을 바꿔야 돼요. 새로 만들어야 돼요. 다 한 번에 다 돼서. 그래서 9,900원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구나. 제가 이제 소리쳐봐라는 노래를 만들 때인데 소리쳐봐라는 노래가 혼자보단 둘이, 둘이보단 셋이 힘을 합하면 이 험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. 이런 이제 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뭐 혼자서 둘이 뭐 힘을 합쳐서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나갔죠. 어디 나갔어요? 집을 혼자서 차도 안 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혼자 있는 느낌을 느껴보는. 혼자 있다가 힘든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? 우쭈쭈가 아닌 합심을 해서 그걸 헤쳐나가는 얼마나 하셨어요? 한 6개월. 6개월이요? 저는 곡을 그렇지. 쓸 때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거다. 그러면 그냥 그 다음은 술술 쓰는 거예요. 경험을 안 해본 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네. 소외된 계층,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몰지각한 권력층이나 부유층한테 막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러냐고 항의하고 이런 내용이 딱 나온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기분을 모르겠는 거예요. 문득 딱 소외된 계층 하면 떠오르니까 노숙인들이 먼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서울역에 갔죠, 무작정. 처음에는 한 3일 정도 있으려고 갔거든요. 그래서 인터뷰 좀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지 보려고 하는데 말을 시켜도 말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거의 완전 왕따를 하니까 계속 자꾸 시간이 연장된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막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씻고 어디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오고 밥 먹고 오고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, 그분들이. 그러니까 쟤는 이제 우리랑 틀리다라고. 가짜다. 네. 그러니까 말을 안 걸었던 거예요. 그걸 안 다음부터 진짜 쉬지도 않고 그러면서 한 달을 있게 된 거죠, 거기서. 팬의 입장에서는 네. 참 멋지다. 그런데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와, 정말 답이 없다, 힘들다 이럴 것 같기는 해요. 그때 그냥 생생하게 느꼈던 느낌 그리고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. 그러니까 일단 집 나간 게 문제니까 뭐 그런 거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되면 못 살겠다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루라도 외박할 거면 이대로 쭉 나가라고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그때는 소리쳐봐 할 때 집에 들어오니까 집 다 팔고 이사 갔잖아. 그때는 또 경고지. 말을 안 하고 이사를 가셨어요? 네. 네. 들어봅시다. 남자가 나와갖고 제가 너무 놀라셨겠네요. 바람난 줄 알고 그 사람 때리려고 그랬다니까요. 근데 이사 온 남자분이었어요.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게 있구나. 근데 제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으니 우리가 헤어지든 안 헤어지든 그건 하늘의 뜻에 맡기자. 처음에는 이게 괜찮은 걸까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되니까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아니, 그래서 요즘은 네. 제가 음반을 매년 내긴 하는데 그 재즈 힙합 곡만 유난히 한 7, 8년 주기로 나와요.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죠. 왜냐하면 저도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. 네네. 저는 재즈 힙합만 밖에 나가서 경험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하니까. 근데 그것도 사실 당신 책임이야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재즈 힙합의 성장을 형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. 아이고. 요즘엔 또 이제 제가 이제 한참 목소리 톤을 바꾸려고
체중을 137kg씩 찌운 적이 있어요. 옛날에. 목소리 바꾸려고. 네, 그때 이제 간식하고 이런 걸 엄청나게 먹었거든요. 단백질 파우더 먹고 그리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단백질 그 중간중간에 간식 계속 먹고 네. 물불을 안 가리는 네네. 그거 될 때까지는. 네, 조금 극한이다. 극한으로 가신다. 근데 그죠? 그 만족도가 너무 크니까 네네. 스토리가 벌써 틀리니까. 네네. 익스트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든 중독은 그 중독 그 대상 그게 나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지배해서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보통 있으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돈 씨랑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도 들리고 다른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그 대화를 이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5kg까지 했는데 무조건 130 넘겨야 돼. 그래야 소리 바뀌어. 딱 거기 딱 꽂히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그냥 아예 백지가 되고 그 오로지 어떻게 하면 찌우지? 오늘 이거 먹을까? 이거 먹고 어떻게 하지? 앞에서 제가 막 얘기하는데도. 해도 그냥 안 들어와요 귀에. 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죠. 그 생각에 그리고 옆에서 말해도 안 들어. 네네. 오해 많이 받겠다. 오해 엄청 많이 받았지. 아니 근데 밖에 나가서 혹시 이런 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가 있었던 적은 없으세요? 있으실 저는 것 같은데요? 진짜 밖에 나가서 되도록이면 잘 하거든요. 네. 저 와이프 말 듣고 이렇게 보고 나가니까 누구랑 대화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딱 했을 때 3번 이상 생각을 해요. 말하기 전에. 네. 그래서 왜냐하면 전에는 뭐 이렇게 말하는 이제 서로 대화법이 이렇게 툭 치면 탁 예. 그죠. 바로 반응 속도가 빠르죠. 예. 네. 탁. 생각을 아예 안 해요. 네네. 근데 와, 현진이다. 사진 한 번만 찍어줘요. 내 친구냐? 그렇게. 그게요. 갑자기 하얘져요.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도 인지가 안 돼요. 아예. 그냥 뭐가 그냥 깜빡했다가 돌아오는 느낌? 한번 주차장에서 집 앞에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어떤 분이 앞에다 입구에다 대갖고 내가 막 차 좀 빼세요. 내가 막 뭐라고 혼을 냈더니 위에서 어떤 남자분이 야 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. 여기 딱 보니까 약간 아저씨 그 깍두기 아저씨 해갖고 문신 막 입고 너 왜 우리 마누라한테 막 이래요. 그래갖고 뭔데요? 그랬어요. 근데 너 기다려. 내려와 이랬어요. 내려오더라고. 근데 이 자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. 근데 갑자기 거기서 하얘지는 거야. 문신이고 뭐고 없고 침을 뱉는 거야 나한테. 못 때리니까. 어머. 그래서 나도 침 뱉었죠. 나중에 가래까지. 그래갖고 침 막 서로 뱉다가 내가 가래 해갖고 탁 하니까 얘도 가래를 탁. 경찰 왔어요. 112 와이프가 신고해서 경찰서 갔어. 맞아요. 그게 내가 왜 침을 뱉고 싸우고 있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. 거기 때는. 일단 바로 오니까 바로 반응을 한 거고. 그냥 막 하는 거야. 근데 경찰서 가서는 창피해갖고 내가 그 사람들 많은데 동네 주민들 봤으면 어떡하나. 동네 주민들이 멱살이라도 잡을 걸 왜 침 뱉고서 어찌 애들처럼 막 이런 후회를 또 하게. 그런 일이 되게 잦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뭐 지금 전화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이거든요. 전화해요. 근데 불안해요. 불안하고 뭐 나가기 전에 와이프가 이렇게 옷이라도 만져주고 해야 마음이 편하게 이제 일하러 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밖에 있다가 나 일하러 가고 이러잖아요. 그럼 지금도 되게 불안해. 와이프한테 뭔가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말은 안 하죠, 와이프. 네. 예. 근데 그래서 어떨 때 보면 6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고 어떤 건 13살에 머물러 있는 게 있고 요 모습들이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. 그리고 그것이 진영 씨를 좀 어떨 때 힘들게 하는 면이기도 하고. 많이 힘들어요, 사실. 네.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(2002년도에) 병원을 갔으니까
폐쇄병동이었어요. 그냥 일반 병동이 아니라. 폐쇄병동이었어요. 그냥 일반 병동이 아니라.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길 인성인격 장애가 소견이 보인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 얘기 듣고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다 온 거다. 그걸 동반을 한다.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좀 사실 되게 슬펐어요. 무섭고. 이제 약간 수면 장애도 있고 공황 장애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해서 제가 그때 정신병원을 권유를 했었거든요. 그때. 근데 나는 다음 날 앨범을 발매하는 날이었어요. 근데 병원을 가라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. 그래서 왜 얘기를 했죠. 발매를 하는 날 병원에 입원하라는 게 말이 되냐. 그럼 나는 음반 망하라고 그러냐. 못 간다 그랬죠. 그랬더니 그럼 자기랑 헤어진다고. 그럼 끝내자. 가든지 끝내준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. 그래서 간다고 하고 갔죠.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수면 유도제를 먹었어. 약국에 있는 거. 3-4개 먹고 일어나서 또 잠이 안 오면 또 먹고. 한 번은 그러니까 창문 있는 데에서 저한테 뭐 때문에 다퉜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다가 뛰어내릴 거 하면 창문에 올라가더라고요. 큰일 날 뻔했네. 일단 사과를 하고 내려보냈어요. 내려왔는데 그러고서 저는 한참 지나서 물어봤죠. 생각나냐고.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만 기억하는 거더라고요. 네.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으셨네요. 2002년도. 저는 저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저 뉴스를 본 게 기억이 나요. 엄청 크게 보도가 됐었고 그 카메라가 거기 병원까지 따라갔던 걸로 기억나고 마지막에 그 병원 그 문에 있는 창문에 있는 현준영 씨를 비추는데 그 어린애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. 와갖고 진짜 뭐 약간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뭐 누군가가 제 가슴에 손을 탁 넣었고 심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막 오고 숨이 막히고 막 이런 증상들이 막 와서 그리고 이제 자꾸 대인기피증.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고 모금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자꾸 두려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면 자꾸 숨이 막히고 막 현기증이 나고 이제 심장을 누가 잡아 뜯는 것 같이 막 너무 힘들고 이게 일상이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선생님이 하루는 불러내시더니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자기가 볼 때는 뭐 인성인격 장애 소견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뭐 인성인격 장애 소견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인성인격 장애가 뭐예요? 제가 물어봤어요. 이게 본인이 지금 본인 나이에 사회생활하고 행동하고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14살 때로 확 가갖고 그때 내가 행동하듯이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.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?
가능하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못 고치냐고 물어봤더니 뭐 약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고치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조절해서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은 있다. 그걸 마지막으로 듣고 딱 70일 있어서. 딱 70일 만에 퇴원을 네, 했죠. 네. 인격장애라고 하는 건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. 인격장애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. 첫 번째는 매우 특이하고 좀 독특하면서 약간 괴이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한 군이 있고, 매우 감정이 널뛰고 오락가락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군. 굉장히 불안하고 강박적이고 두렵고 이런 특성을 가진, 그렇게 해서 인격장애는 대개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이런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이 사람이 인격장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. 혹시 그때 선생님이 언급하신 게 다중인격이라고 언급을 하셨나요? 그거는 못 듣고요. 네. 인성인격 장애라는 말만 기억이 나요. 네. 지금 이제 20년이 넘은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도 흐리시겠지만 원래 인성인격 장애라는 그런 진단명 용어는 없거든요. 너무 제가 볼 때 진영 씨는 고 6세부터 한 14세의 특징들이 꽤 많아요. 그러니까 뭔가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뭔가 내면의 발달을 좀 유연하고 편안하게 쓱 발달시키고 넘어가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어리고 미성숙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그 당시에 우리 흔히 어른이라고 하잖아요. 어른. 대화도 많이 하고 어떨 때 충고도 하고 잘못한 거는 뭐라 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해도 좀 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어른이 없으셨어요? 아버지 계셨는데요. 저희 아버지가 최초의 미팔군 재즈 밴드를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트리플 A라는 미팔군 재즈 빅밴드를 만드셨어요. 아버지는 그냥 집에 별로 없어요. 공연 다니시고 뭐 내 아버지 자체가 야, 너 힘들지 않니? 뭐 이런 얘기보다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요. 그럼 막 용돈 주고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. 근데 이제 내 스케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밖에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음악이 나와요, 집에서. 재즈 음악이 하루 종일. 학교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.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는 저랑 엄청나게 소통하고 전화하고 진짜 친구 전화하듯이 아빠 나 지금 공연 끝났는데 뭐 했는데 대화는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. 음악 얘기로만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른 대화를 한 게 기억이 별로.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는, 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.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냥 아파서 누워 계시는 기억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찌개를 이만큼 끓여놓으면 이걸 계속 이제 해갖고 며칠을 먹잖아요. 근데 그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아서, 그리고 이렇게 뭐 오다리나 이런 것도 엄마가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TV 보면서 엄마 옆에 누워서 이렇게 막 뜯어 먹던 기억이 나거든요. 항상 그랬어요. 네, 그냥 네. 안 그러면 이제 아프시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하면 저도 지루하잖아요.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. 그러니까 같이 누워갖고 TV 보면서 오징어 뜯고 뭐 쫀득이 뜯어 먹고 이랬던 기억이. 어머니가 한 몇 년 투병을 8년. 8년. 그러면 14살에 1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6살 때부터 네. 아프신 거네요. 네,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아픈 걸 모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누워 계시는 걸 보기 시작했고, 이제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위암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알았어요.
이렇게 작고하셨을 때, 세상을 떠나셨을 때 진영 씨는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? 그 마음을 좀 들어볼까요? 그때 이제 학교에 있었어요.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아마 학교 반 친구랑 좀 심하게 다투고 그러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실 문이 확 열리면서 제 여동생이 우산을 뚝 떨어뜨리더니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. 우산 떨어뜨리고 이게 너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아갖고 아 뭐야 이러고 뛰어나가갖고 신발도 안 신고 집으로 뛰어갔어요. 이제 갔는데 다 때려부셨어요 집을. 엄마가 눈 안 감고 있어. 다 뭐 식기 다 던지고 엄마가 왜 눈을 안 감았냐고 아빠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장의사를 불러갖고 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했거든요 장례식을. 근데 제가 안 비켜줬어요. 안 비켜주고 그 엄마 냄새가 있잖아요. 엄마마다 특이한 냄새. 그 냄새 맡으면서 엄마 옆에서 누워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엄마 옷 갖다가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한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러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지갑에 몇만 원 안 남았다. 근데 집이 그때 전셋집이었거든요. 아버지가 어머니 그 이제 병에 관련된 그 돈을 전부 다 재산을 다 쓰셔갖고 그 집을 다 팔고 땅 팔고 이제 어머니가 뭐 진통제나 이런 걸로 그 고통을 참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아버지가 딱 보다가 여보 나 커피숍 하나 하면 일하면서 좀 잊을 것 같아 이러면 명동에다가 막 100평 넘는 커피숍을 차려주는 거예요. 아버지는 기죽지 말라고.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가 제대로 엄마가 안 아픈 걸 찾았다고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엄마가 화투 칠 때 웃는데요. 친구들하고 막 웃으시니까 아빠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친구분들이 다 좀 멀리 사시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. 그래갖고 친구분들한테 집을 다 파세요. 그러면 제가 돈을 보태서 여기다 주변에 집을 사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랑 매일 화투 치고 놀아주시면 해드릴게요 해서 그 엄마 친구분들을 집을 다 주변에 다 사드렸어요. 23년째 우리 서훈 씨는 남편 육아 중이시죠.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남편 육아 중이신데요. MMPI 그 좀 검사를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드렸는데요. 그래서 그 결과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우리 서훈 씨는 유쾌하지 않은 일은 좀 외면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하고 서훈 씨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제하고 좀 누르고 억압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. 현재는 생활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. 조금 걱정되는 거는 많이 좀 무기력해 있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좀 권태감이 있고 많이 피로하고 그래서 좀 약간 번아웃 상태인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을 되기는 해요. 말씀 들어볼까요? 나 왜 눈물 나지? 잘은 모르겠네. 아이고, 저 잠깐 울게요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
남편을 케어하다 보니까 저도 유지스토리 연기를 쭉 하고 싶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같이 케어를 못하니까 저도 조금만 뒷바라지만 하면 되겠지?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희 남편도 점점 괜찮아지고 남편 서포트하고 꿈을 도와주느라 저는 제 하고 싶은 거를 너무 못했더라고요. 네. 부부가 어찌 50대 50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상대가 힘들 땐 내가 좀 더 내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떨 때 내가 힘들 때는 또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어떨 땐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깊은 마음의 어려움은 좀 얘기해서 꺼내서 좀 소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굉장히 나름 힘드셨을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힘들었고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. 제가 울면 나가요. 저거 울지 말라고. 나 우는 거 정말 싫다고. 아내가 좀 이렇게 울거나 좀 힘들어하면 견디기가 좀 어려우세요? 아버지가 엄마가 심하게 아프시고 이랬을 때 뭐 몰래 우는 걸 많이 봤어요. 어렸을 때. 그런 게 너무 싫어서. 그러니까 알아요, 저도. 와이프가 어떤 상황에 눈물 나고 힘들어할 거 그래서 울고 싶구나 하는 거 아는데 그걸 보면 자꾸 오버랩이 돼요. 그게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제가 막 못 견디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. 아내가 병세가 계속 악화돼.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눈물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. 네.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네.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. 운다고 해서 뭐 약하거나 못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.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마저도 어떤 감정은 진영 씨가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. 감당을 못하면 내가 이게 힘들구나. 이 감정을 내가 감당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이 화살을 상대한테 돌리고 왜 울어? 라고 하는 거는 탓을 하는 거예요. 저는 이런 조언을 드려요. 아내가 울 때는 그냥 당신이 울 때는 그만큼 당신이 힘든 거지.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걸로.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아내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걸로 또 좀 노력을 해보면 네. 어떨까 싶어요. 네.